정신이 온전할 때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쉴 때 한 번 더 움직이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어요. 그걸 그저 먼지 쌓인 통장 쪼가리로 남겨두고 싶지는 않았지요. 하나뿐인 아들 태식이와 며느리 나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 앞에는 강남의 3층짜리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과 지금 제가 사는 이 단독주택의 집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인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었죠. 아들 태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며느리 나영이는 서류들을 곁눈질하며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 눈에 탐욕이 이글거리는 것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평생 자신하며 살아왔거든요.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제 말에 태식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고 나영이는 순간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놀란 척 되물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가증스러운 연기였지만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나영이 쪽으로, 집문서를 태식이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사실상 공동명의로 증여하겠다는 뜻이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편안히 모시고 어미로서 존중하며 잘 봉양하겠다는 약속.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너희에게 맡기는 마지막 투자 같은 거다. 할 수 있겠니? 제 물음에 태식이가 먼저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제 아들이었죠. 문제는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영이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잘할게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정말 복 받았어요. 그 번지르르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칼자루는 제 손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이가 주선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거나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나영이는 식사 내내 제 옆에 붙어 앉아 살뜰하게 챙기는 신용을 했고 태식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대견하다는 듯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앞으로 시작될지 모를 기나긴 싸움의 서막을 예감할 뿐이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고 그 서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추악하게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나영이가 제 옆에 쓱 와서 앉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지만 섣불리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나영이가 대뜸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해보거라. 이제 이 집 명의도 저희 앞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인테리어가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하겠어요. 친구들 한번 부르기도 창피하고요. 저는 말없이 나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촌스럽다. 제가 남편과 함께 벽지 하나, 타일 한 장까지 직접 고르며 지은 이 집이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이 고작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재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싹 다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요. 거실도 확장하고 주방도 아일랜드 식탁 놓고 어머니 방도 좀 모던하게 바꾸고요.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견적 한번 받아볼까요? 마치 제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통보였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계획이 끝나 있다는 듯한 자신만만한 태도였죠.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안 된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나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뭐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라며 되묻는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이 집의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허락 없이는 못 하나 손댈 수 없다. 명의가 너희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이 집의 역사까지 너희 것이 되는 것은 아니야. 촌스럽다고 했니? 이 벽지에는 내 시아버지의 땀이 묻어 있고 저 마루에는 내 남편의 어린 시절이 새겨져 있다. 너에게는 그저 촌스러운 고물이겠지만 나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억이고 추억이야. 제 말에 나영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캐캐묵은 소리를 하세요? 그럼 이 집은 평생 이렇게 촌스럽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재산은 저희한테 주셨으면서 권리는 왜 어머니가 행사하시려고 해요? 이건 엄연히 월권 아니에요? 월권이라는 단어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태식이가 험악해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나영아.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나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태식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좀 말해봐. 어머님이 이 집 인테리어 손도 못 대게 하시잖아. 이제 우리 집인데 내 맘대로 꾸미지도 못해? 이게 말이 돼? 태식이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나영이를 번갈아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나영이 말은 그냥 좀 더 예쁘고 편하게 고쳐서 살자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너무 그렇게 해. 너는 가만히 있거라. 저는 태식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런 순간에 보여주는 우유부단함과 무력함은 저를 더욱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영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 집에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타일 한 장, 벽지 한 폭도 내 멋대로 바꿀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말이 우습게 들린다면 한번 해보려무나.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나영이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라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제 생일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음력으로 쇠는 제 생일은 매년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올해는 재산까지 물려주었으니 그래도 근사한 식당이라도 예약해두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일날 아침부터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이 다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어머니, 생신인 거 깜빡했네요.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왔어요. 용돈 30만 원 계좌로 보냈으니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녁 약속도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자 메시지 창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깜빡했다는 말과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눈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단순히 생일을 잊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조롱이었습니다. 당신의 생일 따위는 내 친구와의 브런치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당신에 대한 내 효심의 가치는 고작 30만 원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죠. 분노보다 먼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오나영. 너는 그런 인간이었지.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어요. 혼자 먹는 생일상이지만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보글보글 미역국이 끓는 동안 지난 수십 년의 생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남편이 꼭 새벽 시장에 나가 사온 미역으로 끓여주던 국, 고사리 손으로 엄마 생일 축하해라고 쓴 카드를 내밀던 어린 태식이의 모습, 그 모든 따뜻했던 기억 위로 나영이가 보낸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홀로 차린 생일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단출한 밥상이었죠.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은 사치였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명료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재산이지. 내 존엄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다. 오나영, 너는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야. 저는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비웠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긴 싸움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려는 병사처럼.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아들 내외는 제 방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 방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의 68번째 생일은 깊은 어둠 속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 내외와 마주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영이는 제 침묵을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실에 보란 듯이 인테리어 잡지를 펼쳐놓고 보석이라도 감정하다 페이지를 넘기곤 했죠. 그 모습은 제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자 자신의 욕망을 감추지 않는 오만한 과시였습니다. 태식이는 그저 제 눈치를 살피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낼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의 온도를 조용히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터져나오기 직전의 용암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평온을 가장한 폭풍 전야의 어느 날 오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뜬 박 사장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상가 건물 1층에서 2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해 온 제 남편과도 막역했던 분이셨죠. 남편이 살아있을 적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상가 앞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박 사장에게 저는 건물을 증여하기 전에도 후에도 몸만 건강하시면 걱정 말고 평생 장사하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침묵 끝에 들려온 박 사장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간신히 분을 사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모님 아니, 이제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로 전화를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 편하게 사모님이라고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게 어제 젊은 사장님이 다녀갔습니다.
아드님 부인 되시는 분 말입니다. 젊은 사장.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 사장에게 나영이는 그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었겠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석 달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여기를 싹 뜯어 고쳐서 직접 예쁜 카페를 할 거라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이 기계들은 다 어쩌며 당장 어디로 가느냐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얼마나 많은 설움과 분노가 담겨 있는지 느껴져 제 가슴도 꽉 막히는 듯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세상에 인정만 찾아서 되겠냐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법대로 하자고 3개월이면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라고 큰 소리를 칩디다. 제가 사모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했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그 할머니는 이제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니 꿈 깨시라고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주인 말을 들어야지 옛날 이야기 붙잡고 늘어지면 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함 하나로 자식들을 키워낸 가장의 무너지는 자존심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 머릿속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 권한 없는 사람, 추하다. 나영이가 제게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저를 향해 던진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박 사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평소처럼 장사하고 계세요.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쫓겨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입자를 내쫓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말과 약속,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한 행위였죠.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나영이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제 건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사던 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죠.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마련한 우리의 노후 자금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늙어갑시다라며 아이처럼 웃곤 했어요. 그 행복의 터전을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독사가 자신의 둥지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층 인쇄소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글씨와 함께 나영이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버젓이 붙어 있었어요. 마치 박 사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듯한 처사였죠. 저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2층은 비워둔 상태였는데 그곳은 제 남편의 서재 겸 창고로 쓰던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묵직한 오크 책상과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빛바랜 앨범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2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시끄러운 통화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영이는 신이 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완전 대박이지.
시어머니한테 공짜로 받은 건물이야. 그냥 홀랑 넘겨주더라니까. 내가 좀 잘했지. 잠시 웃음소리가 이어진 뒤 더욱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 2층? 원래 시아버지가 쓰던 서재라나 뭐라나 아주 퀴퀴한 냄새 나는 짐들만 가득 차 있었어. 무슨 고가구니 추억이니 하는데 내 눈엔 그냥 다 쓰레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싹 다 고물상 불러서 치워버렸잖아. 돈이라도 몇 푼 챙겨야지, 안 그래? 그랬더니 한 50만 원 주더라. 완전 헐값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유품, 우리 가족의 역사,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고작 50만 원에 팔려나간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텅 비어버린 공간. 싸구려 장판 위에는 가구들이 끌려나간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찢어진 앨범 표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던 나영이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텅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앨범 표지를 주워들었어요. 태식이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저는 나영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던 것들 어디 있느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제 손에 들린 앨범 표지를 보았는지 잠시 주춤거리더군요. 하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짐들 말씀이세요? 어머니, 여기도 이제 곧 임대 나야 하는데 그런 낡은 짐들을 언제까지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잘했죠?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고물상에 팔았다니까요. 어차피 어머니도 안 쓰시는 물건들이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제가 알아서 다 처리했으니 신경 끄세요. 신경 끄라는 그 말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앨범 표지를 나영이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것도 너에게는 그냥 낡은 짐이었니? 내 남편의 어린 시절, 내 시아버지의 흔적, 이 집안의 역사가 전부 너에게는 팔아치울 고물이었냐는 말이다. 제 고함에 나영이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왜 이러세요? 죽은 사람 물건 끌어안고 산다고 무슨 부귀영화가 생겨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 그거 병이에요. 저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 건물로 돈 벌어서 우리 태식 씨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아예 없는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섬뜩한 깨달음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저녁 저는 태식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영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마주치기 싫었겠죠. 태식이가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앉거라. 할 말이 있다.
제 싸늘한 목소리에 태식이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마지못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박 사장의 전화부터 텅 비어버린 2층 서재, 그리고 나영이가 뱉어냈던 끔찍한 말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정을 씻지 않은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들이 분노해주기를, 제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태식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변명으로 가득 찬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영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려다 보니 좀 의욕이 앞섰나 보죠. 그리고 옛날 물건들이나 그런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유품을 고물상에 팔아넘긴 것도 20년 지기 세입자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한 것도 그저 몰라서 한 실수라는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영이도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좀 서툴러서 자기가 이제 이 집이랑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잘 타일러 볼게요.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러다 병나세요. 내 방식대로.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대신 그것을 자기 방식이라고 포장해주고 있었어요. 저를 위하는 척 병난다고 걱정했지만 그 속내는 그저 이 귀찮고 시끄러운 상황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됐다. 내게 무얼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지. 너는 내 아내에게 가서 위로나 해주거라. 오늘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했을 테니. 저는 싸늘하게 말을 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는 태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외롭고 힘든 싸움의 길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댈 아들도 존중을 표할 며느리도 없었죠.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가슴속에는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나영, 그리고 김태식, 너희는 나를 너무 얕보았어.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늙은 어미라고 생각했겠지.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나영이가 제멋대로 시작한 카페 공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인쇄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통유리와 요란한 조명으로 치장한 공간이 들어섰죠. 나영이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처럼 행세했습니다. 저와는 집에서도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의기양양한 표정과 걸음걸이만으로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태식이는 그저 아내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응원하는 소극적인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영이가 평소와 달리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죠. 왜 그러냐? 나영이는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예쁘게 포장된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금박으로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쓰인 보기에도 호사스러운 초대장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에 드디어 카페 오픈 파티를 해요. 어머니께서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죠. 저는 초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야 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인데 당연히 오셔야죠. 제가 파티에 오시는 분들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저를 얼마나 믿고 지원해 주셨는지요. 어머니께서 와주셔야 제 체면도 살고 그림도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림. 그 한마디에 나영이의 속내가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포장하고 효부 코스프레를 완성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의 본진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날은 다른 약속 잡지 않으마. 제 대답에 나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저는 다가올 금요일 밤의 파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오나영의 화려한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심판의 장이 될 터였습니다. 파티 당일 나영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최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었죠. 저에게도 비싼 옷을 사다 안기며 꼭 입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마치 잘 조련된 애완동물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주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나영이가 사온 요란한 옷 대신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아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는 위엄이 느껴지는 옷이었죠. 태식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파티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루프탑 라운지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멋진 야경, 시끄러운 음악과 값비싼 샴페인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파티의 주인공인 나영이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여왕벌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나영이는 잠시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사람들 앞이라 그런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다들 이쪽으로 와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시어머니세요. 나영이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정과 감탄이 뒤섞인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나영이가 지정해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영이는 제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고는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파티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몇 잔씩 돌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감춰져 있던 진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특히 파티의 주인공인 나영이는 완전히 흥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친구들로 보이는 무리에 둘러싸여 아주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바람을 타고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건물을 다 받아내? 비법 좀 알려줘봐. 한 친구가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묻자 나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의식하면서도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것일지도 몰랐죠. 비법? 비법은 무슨? 우리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호구. 호구. 그 단어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옆에서 좀 살랑거려주고 아들 위하는 척 몇 마디 해주니까 좋다고 전 재산을 홀랑 넘겨주더라니까.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아주 거저먹었지 뭐. 주변에서 우와 대박이다. 너 정말 머리 좋다. 하는 감탄사와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오히려 더 차갑게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바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모든 대화를, 나영이의 저 추악한 표정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용돈이나 넉넉하게 쥐어드리면 찍소리도 못할걸? 내가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싸지. 안 그래? 나영이는 샴페인을 한 번에 들이켜고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태식이가 다가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먼저 들어가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때까지 저는 관객석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예상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샴페인과 와인에 만취한 나영이가 비틀거리며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태식이가 옆에서 위태롭게 부축하고 있었지만 나영이의 혀는 이미 완전히 꼬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쿵소리를 내며 주저앉듯 의자에 앉더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잔뜩 꼬인 발음으로 저를 부른 나영이는 몸을 앞으로 숙여 제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태식이가 나영아, 그만해. 어머니 피곤하시대. 이제 그만 집에 가자라며 말렸지만 나영이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봐. 나 어머니한테 꼭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 나영이는 씩 웃으며 제게 속삭이듯 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말 고맙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시라고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간섭 좀 그만하세요. 네. 재산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드세요? 추하게 늙으면 늙었으면 조용히 죽은 듯이 사는 게 그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나영이는 테이블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죽은 듯이 살라. 그것은 저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직 나영이가 뱉어낸 그 끔찍한 말만이 제 뇌리를 반복해서 맴돌았어요. 태식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 죄송해요. 나영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라며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태식이와 테이블에 쓰러져 있는 오나영을 차갑게 한번 내려다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 오나영. 너는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죽은 듯이 살라고? 천만에. 이제부터 나는 지옥에서라도 살아 돌아온 악기처럼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웃는 사람은 결코 너가 아닐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나영이가 뱉어낸 죽은 듯이 살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도 명료한 계획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아들 회사도 상가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였죠. 인터넷을 뒤져 부동산과 증여 관련 소송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를 찾아냈습니다. 자비심 많고 인자한 변호사는 필요 없었어요. 저에게는 제 권리를 되찾아줄 가장 예리하고 냉철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법률사무소의 젊은 여직원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당신들 대표 변호사에게 이동순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건 소송을 의뢰하러 왔다고 전하시오라는 제 단호한 말에 결국 대표 변호사의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행색과 태도를 잠시 훑어보더니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전 재산을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했던 사실부터 명의를 이전하자마자 돌변한 며느리의 태도, 인테리어 문제, 생일날의 모욕, 그리고 박 사장을 내쫓으려 한 일과 남편의 유품을 팔아치운 일까지 마지막으로 어젯밤 파티에서 들었던 모든 막말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전달했습니다. 특히 호구라는 단어와 죽은 듯이 살라는 말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할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상과 달리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을 만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며느님과 아드님의 행동은 이 부담을 현저히 해태한 것을 넘어 민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폭언과 같은 정신적 학대는 중요한 증여 해제 사유가 되죠. 그럼 모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치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나선 사령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인쇄소로 찾아가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제 방문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그를 안심시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법적 조언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가 찾아와 가게를 비우라고 협박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녹음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서 그의 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녹음에 응해주었습니다. 나영이가 했던 막말, 비웃음, 법대로 하자며 윽박지르던 목소리 톤까지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죠. 두 번째 목표는 남편의 유품을 사간 고물상이었습니다. 나영이의 통화 내용을 기억해내 상가 건물 근처의 고물상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한 고물상 주인을 통해 나영이와 거래했던 업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젊은 여자가 와서 낡은 가구 몇 개 팔고 간 것까지 어떻게 기억하냐며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빳빳한 10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자가 제 남편의 유품을 팔았다는 사실 확인서 한 장만 받으면 됩니다. 언제, 어떤 물건들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돈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절박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업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장부를 뒤져 거래 날짜와 품목, 그리고 나영이가 받아간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간이영수증 사본을 찾아주었습니다. 오크 책상 외 잡동사니 일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은 승리를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일기였죠. 재산을 증여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영이와 태식이가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저를 무시했던 순간들, 심지어 저를 보고 지었던 경멸적인 표정까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며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일날 받았던 30만 원짜리 문자 메시지는 물론 파티에서 들었던 끔찍한 폭언들은 녹음 파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제 일기장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상을 적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나영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는 기소장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내민 녹음 파일과 거래 확인서, 그리고 꼼꼼하게 작성된 일기장을 검토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칼을 뽑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시간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부담부증여 계약 해제 및 증여재산 반환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아들 부부에게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증여 이후 나영이가 저지른 모든 배은망덕한 행위들이 법률 용어와 함께 조목조목 적시되어 있었고, 즉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제 앞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퇴근한 태식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서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소송이라니?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나영이 잘 설득할게. 응?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와서 이럴 자격 너에게는 없어. 태식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서 나간 직후 드디어 진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나영이가 눈이 뒤집힌 채로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를 상대로 사기를 쳐요? 다 주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더니 이제 와서 전부 토해내라고요?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흥분한 나영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날강도? 호구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반격에 나서니 놀랐느냐. 너가 한 짓을 생각해보거라. 너는 나에게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담보로 사기를 친 거다. 사기?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밥 한 끼 안 해드렸어요. 옷 한 벌 안 사드렸어요? 이만하면 며느리 노릇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옷 한 벌이 효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천박함이 바로 문제라는 거다.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내 인격을 짓밟았으며 심지어 나에게 죽은 듯이 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 그런데도 너의 잘못을 모르겠느냐. 그건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머니더러 진짜 죽으랬어요? 그냥 좀 편하게 간섭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이 집이랑 건물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절대 못 줘요. 차라리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쫓는 한이 있어도 이건 절대 못 돌려줘요. 나영이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래, 끝까지 가보자꾸나. 법정에서 보자.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겠니? 제 차분한 대답에 나영이는 할 말을 잃은 듯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다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입니다. 소장, 바로 접수해 주십시오. 소송이 시작되고 첫 변론 기일이 잡히기까지의 시간은 제게 있어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저는 아들 내외와 완벽한 타인으로 지냈습니다. 식사는 물론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죠. 나영이는 낮에는 비싼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고 저녁에는 제 보란 듯이 태식이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당신이 남자답게 처신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제 귀에 박히곤 했어요. 태식이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며 오직 다가올 법정에서의 싸움만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수시로 통화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없이 연습했죠. 두렵거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투사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첫 변론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골라준 가장 단정하고 신뢰감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법정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나영이와 태식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경멸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날카롭게 쏘아보았고 태식이는 차마 제 쪽을 보지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초라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나영이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령의 어머니가 변덕을 부려 아들 내외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비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증여는 피고 김태식이 원고 이동순 여사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순수한 증여였습니다. 원고는 노안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심히 저하된 상태이며 최근 주변의 부추김이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 이미 끝난 증여를 번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처사입니다. 나영이 측 변호사는 저를 판단력이 흐린 늙은이로 몰아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나영이는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증여가 아닌 민법 제561조에 명시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원고 이동순 여사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하며 자신을 충실히 부양하고 존중할 것이라는 부담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의 정황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피고 오나영은 증여를 받은 직후부터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모욕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는 증여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며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가게를 내쫓으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나영이가 건물 임대를 위해 내놓았던 광고 전단지, 그리고 30만 원이 찍힌 제 생일날의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증거들이 하나씩 스크린에 떠오를 때마다 나영이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특히 나영이가 저를 판단력이 흐리다고 몰아세운 것에 대해 제 변호사는 아주 날카롭게 반격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노안으로 판단력이 흐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꼼꼼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논리정연하게 증거를 수집한 분이 과연 판단력이 흐린 사람입니까? 오히려 피고 오나영의 상식 밖의 행동들이야말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변론이 끝나고 드디어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불려나간 사람은 쫓겨날 뻔했던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나영이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협박을 정직하게 증언했습니다. 나영이 측 변호사가 원고와 미리 말을 맞춘 것 아니냐며 그를 압박했지만 박 사장은 저는 30년 가까이 사모님을 봐왔습니다. 저런 분이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겪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라며 꿋꿋하게 버텨주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다음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제 아들 김태식이 앉았을 때였죠. 태식이는 판사나 변호사가 아닌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영이 측 변호사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증인, 어머니인 이동순 여사께서 재산을 증여하실 때 효도나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여 이후 아내인 피고 오나영 씨가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까? 식사를 챙겨드리지 않았나요? 용돈을 드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밥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나영이 측 변호사는 마치 승기를 잡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 김태식 씨, 증인은 아내 오나영 씨가 장인,
장모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압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용돈은 얼마나 드립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뵙고 용돈은 저희 형편에 맞게 드리고 있습니다. 피고 오나영 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늙었으면 죽은 듯이 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식이는 물론이고 나영이와 그녀의 변호사까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변호사는 그를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증인은 아내인 오나영 씨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소송의 원고인 이동순 여사에게 늙으면 조용히 죽은 듯이 사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까? 법정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식이의 입으로 쏠렸어요. 태식이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러나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식이를 노려보았고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서류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죠. 저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들이 제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음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호명한 이름에 나영이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 나온 사람은 바로 그 화려했던 파티에서 나영이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녀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수소문 끝에 나영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있던 그 친구를 찾아내 설득했던 겁니다. 증인으로 나온 친구는 나영이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파티에서 오나영 씨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완전 호구라고 불렀습니다. 말 몇 마디에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며 아주 쉽게 재산을 얻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용돈 50만 원만 쥐어주면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영이 측 변호사가 증인은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지만 제 변호사는 곧바로 파티에서 찍힌 다른 동영상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친구가 증언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나영이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영상이었죠.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영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걸어 나오며 저는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고 기일이 되기까지의 며칠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태식이는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피며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심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을 떠난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이름 석자와 평생을 지켜온 저의 존엄성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판결 선고일. 저는 지난번과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나영이는 그 사이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도끼 어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고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용한다. 짧은 네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저의 억울했던 시간과 짓밟혔던 자존심을 위로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 이동순과 피고 김태식, 오나영 사이의 증여계약이 단순 증여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충실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고 오나영은 증여 직후부터 원고의 거주 공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시도하고 원고의 생일을 무시하는 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의 오랜 세입자를 무리하게 내쫓으려 하고 원고의 남편 유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증여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나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피고 오나영이 다수의 지인들 앞에서 원고를 호구라고 칭하며 조롱하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늙으면 죽은 듯이 사는 게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 행위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망은 행위로 인정된다. 이는 부양 의무의 해태를 넘어선 명백한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아들인 피고 김태식 역시 이러한 아내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방관함으로써 부양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 이동순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며 피고 김태식, 오나영은 원고 이동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영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출입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뒤에서 나영이의 울음소리가 절규로 바뀌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고요한 안도감과 스스로의 힘으로 제 인생을 지켜냈다는 깊은 평온함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두 발 뻗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예상했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퉁퉁 부은 눈의 나영이와 완전히 넋이 나간 태식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나영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나영이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울부짖으며 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될까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저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으면 죽어요. 태식 씨 얼굴 봐서라도 제발.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와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저를 모욕하지는 않았을 테죠. 태식이는 차마 무릎은 꿇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나영이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나영이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일어나거라. 너의 그 더러운 눈물로 내 집 현관을 더럽히지 말고. 제 말에 나영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연기마저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서? 그래,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너가 내 아들 태식이와 결혼한 것, 너희가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받아간 것까지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다. 너희의 탐욕과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하지만 너가 내 인격을 짓밟고 내 삶을 모독하고 나에게 죽은 듯이 살라고 저주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는 나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지금 재산이 아까워서 우는 것이지 진심으로 나에게 죄책감을 느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너의 눈물은 가짜다. 너의 사과도 가짜고 너의 무릎 꿇음도 가짜야. 그러니 더 이상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연기는 그만두거라.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내 집에서 너희의 짐을 모두 빼서 나가거라. 강남의 그 건물에서도 당장 손 떼고, 만약 일주일 후에도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너희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제 단호한 말에 나영이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이가 그런 나영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나영이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볼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특히 너 오나영.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두 사람의 얼굴 앞에서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인생의 길고 지루했던 악연 하나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나영이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잠시 들려왔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를 내쫓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고 저는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영이와 태식이는 제가 정해준 시한 마지막 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조용히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공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지럽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 집안의 공기마저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의 승리를 가능하게 해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입니다.
이동순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 사장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사모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제 일처럼 기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서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 겪으실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다시 제 건물 1층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 며느리가 어지럽혀 놓은 것들, 제가 다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새로 쓰시지요. 앞으로 10년 임대료는 5년간 동결하고 그 후 5년도 물가상승률 이상은 절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켜드리겠다고.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박 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오셨을 한 가장의 눈물에 저 역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고 어서 돌아올 준비나 하세요. 사장님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그 건물이 진짜 살아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강남의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1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카페 공사는 소송이 시작되면서 중단된 상태였고 내부는 각종 건축 자재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죠. 촌스럽기 짝이 없는 금색 몰딩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조형물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곳을 단순히 박 사장의 인쇄소로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벤치나 공원에 모여 소일거리를 하시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저는 이곳 1층의 절반은 박 사장의 인쇄소로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담소도 나누고 책도 보고 바둑도 둘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영이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던 이 공간을 저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건물을 혼자 관리하기에는 벅찼고 나영이가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죠. 저는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유능한 여성 자산관리사를 고용했습니다. 30대 후반에 똑 부러지는 인상을 가진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기꺼이 제 건물의 관리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건물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던 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영이가 판결이 나기 불과 몇 주 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과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법적으로는 제게 소유권이 돌아왔지만 건물에는 빚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건 저희가 법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 오나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 빚 제가 갚겠습니다. 그것은
오나영이라는 악연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을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예금을 깨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 나영이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완벽한 자유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제 손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녁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태식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이 아들의 고단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나영이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오늘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선 이걸로 그 사람이 어머니 건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이자라도 갚아나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물건 팔아치운 돈 제가 앞으로 평생 일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이는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았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보다 저는 아들의 그 행동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하던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제 뜻밖의 질문에 태식이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직. 들어가거라. 늦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 강물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던져진 듯 희미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제 아들과 다시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게 된 밤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세상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난 나영이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 바로 혀를 사용하여 저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들의 재산을 탐내 며느리를 모함하여 내쫓은 악독하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에게서부터 하나둘씩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시댁 쪽의 먼 친척인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경조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보던 사이였죠. 형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래, 자네는 별일 없고? 네, 형님. 다름이 아니라 요즘 형님네 안 좋은 소문이 들려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태식이 이혼했다면서요? 아니, 그 착한 아이가 왜? 동서는 제게 안부를 묻는 척 교묘하게 가시 돋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모를 리 없었죠. 사람 사는 일이 다 제 뜻대로 되나?
인연이 아니면 갈라서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빈손으로 내쫓아요. 듣자 하니 형님이 태식이한테 물려줬던 재산까지 전부 빼앗았다면서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그렇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들 형님 보고 너무 독하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수군거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엿보고 훈수 둘 기회를 잡은 자의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천박함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대로 저에 대한 오해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 남의 집안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네. 내가 내 재산을 되찾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니 동서는 나를 걱정할 시간에 본인 집안이나 잘 건사하시게. 그리고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전해주게. 이동순이라는 사람은 평생 남의 것 탐내본 적 없고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을 때 되찾을 용기가 있었을 뿐이라고. 저는 제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전화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어졌지만 저는 일일이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뜬 소문에 연연하는 대신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영이가 남긴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자산관리사와 함께 1층의 복구 공사를 시작했어요. 흉물스럽던 인테리어는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원목 바닥이 깔리고 눈이 편안한 조명이 설치되었죠. 공간의 절반은 약속대로 박 사장의 인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제 꿈이 담긴 어르신 쉼터 동순당이라는 이름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함께 어울려 순리에 맞게 살아가자는 뜻이었죠. 푹신한 소파와 커다란 테이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제가 평생 읽었던 책들과 새로 기증받은 책들이 빼곡히 꽂혔습니다. 작은 주방을 만들어 언제든 차를 마실 수 있게 했고 바둑판과 장기판도 여러 개 마련해 두었어요. 드디어 동순당이 문을 여는 날, 저는 거창한 파티 대신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조촐한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박 사장은 감격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인쇄소 앞에 재개업이라는 소박한 문구를 붙여놓았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서던 어르신들은 이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 반해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다과회 한쪽에 있던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자신을 동네 소식지를 만드는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런 멋진 공간을 무료로 열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픔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를 둘러싼 모든 굳은 소문을 잠재우고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자극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한 늙은 여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인 싸움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저는 기자와 마주 앉아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나영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이 공간을 열게 된 이유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자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저는 잠시 창밖의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행복이 무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내 공간에서 내 사람들과 함께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며칠 뒤 존엄을 되찾은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과 따뜻한 나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동네 소식지가 배포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인터뷰 내용과 함께 동순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이 크게 실렸죠. 그 기사가 나간 이후 저를 향한 모든 뜬 소문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피하던 이웃들은 이제 저를 보면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고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은 저를 이동순 여사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순당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나영이의 만행을 증언해 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시죠? 그때 법정에서.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 아주 고마운 분인데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어서 앉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동안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영이 옆에서 맞장구 치며 웃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나는 그대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영이는 결국 그렇게 됐네요. 사실 그 아이 예전부터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게 똑똑하고 야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이기심이고 탐욕이었던 거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억울해하면서 평생을 살았겠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말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나영이와 돈 문제로 멀어진 이후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죠. 우리는 세대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동순당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을 뿐 손을 내밀자 이렇게 따뜻한 인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연을 끊어낸 자리에 이렇게 새로운 선연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간은 저의 새로운 일상 위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동순당은 어느새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박 사장님의 인색이 돌아가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고, 낮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바둑알 놓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미소 지으며 듣기만 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홀로 맞이하는 명절이었죠. 아들 태식이는 명절 전날,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명절에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 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핑계일 터, 차마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일 겁니다. 저는 알겠다. 몸 챙겨가며 일해라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텅 빈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온 가족이 북적이며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을 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토랑국을 끓이고 삼색 나물과 잡채를 조금씩만 만들었어요. 혼자 먹을 것이니 많이 할 필요도 없었죠. 음식을 하는 내내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려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차례를 지내던 기억, 어린 태식이의 손을 잡고 성묘를 가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당연했던 그 행복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이렇게 모든 것을 끊어내고 홀로 남겨진 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찾은 이 집, 나영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고요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가구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예전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상처뿐인 가짜 행복을 연기하며 사는 것보다 고독할지언정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이 평화가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이 고요함과 자유의 대가가 외로움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촐하게 차린 음식을 들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있었어도 나더러 잘했다고 등 두드려줬을 거지? 나 이제 괜찮아.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 하늘에서 걱정 마요. 혼잣말을 하며 막걸리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고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동순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명절에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혼자 보내는 명절도 꽤 괜찮더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평생 과부로 자식들을 키워낸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툭 치며 말씀하셨어요. 이 여사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있잖아. 내년부터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송편 빚고 윷놀이도 하자고. 자식들, 걔들은 걔들 인생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면 그만이야.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맞아, 맞아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유대감을 저는 이곳에서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정말로 다 함께 동순당에 모여 김장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최고의 비법들을 전수하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동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갓 버무린 김치에 뜨끈한 수육을 얹어 어르신들의 입에 넣어드리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반드시 피를 나누어야만 가족인 것은 아니구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날 담근 김치는 동네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따뜻한 김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자산관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나영이가 남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예금과 그동안 태식이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온 돈이 합쳐진 결과였죠. 저는 자산관리사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대출 완납 확인서와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만 선명하게 찍힌 그 어떤 저당권도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서류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영이라는 존재가 제 인생에 남겼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저는 그녀에게 빚진 것도 얽힐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곧장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다 끝났어. 이제 이 집도 저 건물도 온전히 다시 우리 것이 되었어. 당신의 땀과 나의 눈물이 담긴 이곳을 내가 지켜냈어. 정말 긴 싸움이었지? 찬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며 저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로소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유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돈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 안에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기 며칠 전,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변호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 제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정말 좋은 일로만 뵙게 되는군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자세로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재산을 더 이상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어미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던 과오가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이 집, 제가 죽고 나면 그 아이에게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남의 그 상가 건물. 그 건물은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동순당이 영원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물을 공익재단에 신탁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임대 수익이 동순당의 운영비와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이도록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절차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계획을 모두 들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재산 관련 소송을 맡아왔지만 어머님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려는 분은 처음 뵙습니다. 어머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태식이에게는 살아갈 집을 남겨줌으로써 어미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하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쓰이도록 함으로써
제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떡국을 끓이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순당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양까지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님, 바로 아들 태식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덥수룩했던 수염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흐릿했던 눈빛에는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식이는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제게 인사를 건네고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낯선 공간에 들어온 사람처럼 어색하게 거실에 서 있었죠. 집안에는 구수한 떡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앉거라.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그럼 잘 됐구나. 마침 떡국 끓이고 있었다. 너 먹을 것도 있으니 기다리거라.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떡국 2그릇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한 그릇을 놓아주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가시 돋친 침묵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숟가락질만 하던 태식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싱거우면 소금 더 넣고. 아니에요. 간 딱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와 함께 나누는 떡국 한 그릇에 지난 몇 년간 우리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물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상한 아들과 살가운 며느리의 봉양을 받으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리라던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대신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이동순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며 누군가의 동정이나 연민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늙은이도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의 왕국을 되찾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규칙을 세운 여왕입니다. 창밖의 동순당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남길 유산은 이제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저렇게 따뜻한 웃음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비록 멀리 돌아왔지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려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기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